안녕하십니까. 허양숙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이론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전산세무 1급 교재 2021년도 개정판 보시면 되시고요. 자, 90회 기출문제입니다. 90회는 2020년도에 진행된 시험이고요. 제가 풀이하는 시점은 2021년도입니다. 합격률이 14.74%예요. 91회도 합격률이 높거든요. 네, 90회도 합격률이 높네요.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여러분. 모든 급수에 출제하는 문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원칙적으로는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전기와 단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우리 분류 변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적이라는 부분을 달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맥이 동일하여야 한다. 여러분 제가 1번 얘기하면서 전기와 단기를 사실상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는 게 2번에 바로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맥이 동일하여야 된다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사유가 정당하다라면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분류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에 유형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우리 재고 자산으로 또는 반대로 재고 자산을 갖고 있었던 게 유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바뀌어라고 하는데 부동산 쪽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쪽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보기로 가겠습니다. 자, 단기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정기의 항목은 재분류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바뀌었다라고 했고 우리 분류 변경 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단기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정기 항목의 분류 변경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분류 변경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주석 공시를 하죠. 네, 주석으로 또 다른 공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한다가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한다. 그러니까 분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분류하는 거 맞습니다. 네, 한다라는 게 맞다. 그리고 주석으로 사유를 공시합니다. 그러면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3번.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이라는 건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들. 자,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 사업의 결합이나 사업의 중단에 의해서 영업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재고자산의 성격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유형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재고가 유형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의 성격이 바뀌어버리면 또는 우리 왜 사업자 등록제 업태 종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이 부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유사한 업체들끼리 무엇 하시면 결합하시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르다라면.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 잘못됐다. 재분류한다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 전산세무 1급이지 않아요? 세무 1급이에요. 이런 문제는 대체적으로 회계 2급에나 내거나 1급에 내는 문제 있거든요. 점수를 정말 주고 싶으셨나 봐요. 자, 기업의 통제 가능성 있어야 되죠. 식별 가능성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부분을 모두 무엇하게 되면 충족하게 되면 우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고 얘기하죠. 자,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여러분? 1번이 답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마무리됐고요.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고양은 2020년 1월 3일 자, 주식회사 민진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식회사 고양의 수익 인식의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2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이익은 얼마인가? 여러분 2020년도에 인식해야 되는 공사 이익을 물어봤네요. 자, 계약의 금액은 현재 얼마인가 여러분? 우리 1억 5천. 자, 사옥 신축 관련 원가 자료는 2020년도는 지금 현재 내용이 이렇고 21년도, 22년도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추가 소요 추정 원가가 있고요. 단기 발생 원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 발생 원가 부분을 기준으로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발생 원가는 지금 2020년도는 2천만 원, 21년도는 5,200, 2022년도는 4,700. 자, 근데 추가 소요 추정 원가 부분을 더했을 때 발생되는 원가랑 비교 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화면을 좀 전환해서 계산 문제라서요. 화면 전환해서 계산 공식을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자, 그럼 지금 무슨 부분? 자, 일단 지금 현재 금액을 좀 보시라고 했는데, 자, 지금 2021년도까지 누적 발생된 원가를 좀 볼게요. 자, 제가 실제 발생된 공사 원가랑 추정 원가 부분의 비교 대치를 좀 하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21년도 누적 발생 원가는 2020년도에 실제 발생된 원가 2천만 원에 그리고 2021년도에 실제로 발생된 5,200만 원 두 개를 더하면 그럼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적 발생 원가는 얼마가 된다? 7,2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7,200만 원이고요. 됐을까요? 자, 2022년도까지 우리 얼마 정도 발생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우리 총 공사 예정 원가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의 금액. 자, 그러면 그 금액은 실제 발생된 금액 7,200에 자, 지금 제가 몇 년도까지 실제 발생된 걸 계산했어요. 실제 금액이 2021년도 거까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7,200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 우리 추가로 소요될 추정 원가의 예상 금액이 얼마가 더 있다? 4,800만 원이 써 있어요. 그러면 총 공사 예정 원가는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공사 예정 원가를 계산하시라고 했더니 8,000 더하기 4,800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무슨 부분 2021년도까지 발생된 실제 여기 누적 원가라고 해서 발생된 실제 원가에 우리 추정 원가를 더해서 총 공사 예정 원가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럼 7,200에 4,800을 더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이거 더하면 0이 되고 우리 5를 더하는 거니까 1억 2천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우리 총 공사 예정 원가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까지 발생된 공사 진행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무슨 기준? 진행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적 발생 원가라는 아니 총 공사 예정 원가분의 누적 발생 원가죠. 그래서 누적 발생 원가를 총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눠라. 그러면 우리는 7,200만 원을 우리 예상 원가 얼마요? 1억 2천으로 무엇 하시면 된다. 나눠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은 계산기 다 가지고 있으실 거고 이 문제는 당연히 계산기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저는 계산기로 이쪽을 좀 이동할게요. 자, 그러면 나눠볼게요. 7,200만 원 나누기 1억 2천. 그냥 동그라미 다 넣을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얼마? 0.6. 여기가 곱하기 100 가면 60%인 거죠. 자, 그래서 공사 진행률은 60%. 자, 그럼 공사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신다? 우리 진행률을 곱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계산을 해보시면 근데 이거는 뭐 숫자가 어려운 숫자가 없어서 그냥 암산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60%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2022년도에 완공이 돼서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까지 누적적으로 지금 발생된 원가가 60%까지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진행되는 건 몇 퍼센트가 진행돼서 완공이 된다? 40%가.
그러면 우리는 2022년도 공사 수익은 왜냐하면 우리 공사 수익은 계약금액 곱하기 진행률이니까 그러면 계약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누적 공사 진행률 그럼 60%를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 5천에 우린 얼마이다? 40%를 우리 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억 5천 곱하기 40% 하시면 4, 5, 20에서 하니까 6천만 원의 공사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수익은 6천만 원. 자, 여기서 물어봤던 부분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공사 수익이었어요? 공사 이익이었어요? 자, 여기서 물어본 건 공사 이익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익은 우리 무슨 부분? 수익에서 누구를 빼야 된다? 우리 비용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용을 빼라고 했으니까 원가를 빼야 되겠죠. 그럼 지금 단기 발생 공사 원가 2022년도에 갔더니 얼마가 발생했다? 4,700이 발생됐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공사 수익 6천만 원에서 우리 공사 원가 4,700, 단기에 발생된 원가 4,700을 빼시면 이익은 얼마이다? 우리 1,300만 원이 나오네요.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사 진행률과 관련돼서 진행 기준의 수익과 우리 원가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익을 물어봤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물어본 문제이다? 이익. 그래서 수익에서 원가를 뺀 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답은 3번. 네 번째 문제. 다음은 사채 발행가액에 따른 상각, 그리고 이자, 그리고 장부가액의 변동이다. 자,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사실상 1급이 되면 되게 쉬운 문제죠. 여러분 글도 아니고 이제 비교대치만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우리는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무슨 발행이 있다? 우리는 발행의 금액과 무슨 금액이 같다? 발행과 액면의 금액이 놓고 봤더니 무엇하더라? 같더라. 그럼 무슨 발행? 액면 발행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발행의 금액이 액면보다 크더라. 그러면 할증 발행. 자, 우리 발행의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더라. 그럼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이렇게 표현들 하시죠. 그러면 지금 대부분 액면은 물어보지 않죠. 변화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물어본다? 할증과 할인을 물어본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실 게 내가 할증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사채 금액이 100이고 그리고 내가 할증에 발행이 이루어지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0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장부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110이 된다. 이게 요게 장부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채를 할인 발행하였다라고 하면 사채가 액면의 금액이 100이다. 그런데 할인 발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금액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부분 차감의 성격을 갖고 있고 여기는 가산의 성격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장부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차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9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각한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각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여기 할증이나 할인이 됐던 이 금액을 무엇하는 거? 감소시키는 거. 금액을 줄여주는 거. 그게 무엇이다? 상각하거나 환입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사채의 이자 비용을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부분. 그럼 이 사채 이자 비용은 우리 사채에 무슨 금액이 있다? 우리 장부가액이 있다. 그럼 이 장부가액에 곱하기 누구를? 우리 유효이자율 또는 시장이자율 이런 표현 쓰시죠? 그래서 시장 또는 유효이자율을 무엇해서 곱해서 나온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유효이자율은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발행하는 시점의 현재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동이 없다가 맞아요. 그래서 변동이 없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줄어들거나 장부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 비용은 달라지겠죠. 그 원리를 머릿속에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할인의 발행입니다. 자, 할인의 발행은 지금 상각액을 봤더니 매년 증가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자 비용을 놓고 보면 할인이었어요. 자, 처음에는 90이었던 금액이 제가 분명히 무슨 부분 할인한다는 표현이 붙으면 이 금액이 점차적으로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빼야 되는 금액이 감소하니까 장부 금액은 점차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장부가액의 시장 이자율인데 할인이었을 땐 우리 무슨 부분 이자가 매년
증가하더라는 거죠. 할인이 되면. 그러면 할인이었을 때는 매년 이자가 무엇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우리 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 우리 내가 줘야 되는 이자와 그리고 이자 비용의 차이가 상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 비용과 이자 비용. 그리고 여러분 이거 어려우면 분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느 변에? 차변에 있어요. 없애려면 어느 변에 가야 돼요? 대변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에서 우리 내가 줘야 되는 이자가 액면 이자거든요. 그래서 이 액면 이자를 빼면 상가액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저 설명하는 거 할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인.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이자 비용이 증가해요, 여러분. 그럼 이자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액면 이자는 안 바뀌죠? 액면 이자는 불변이에요. 줘야 되는 이자는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빼는 금액이 불변이라고 하면 우리 상가액 매년 무엇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는 게 맞죠? 할인이었을 때 증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장부 금액 매년 무엇할 것이다? 할인 금액이 없어지니까 증가될 것이다. 자, 할인은 무슨 성격이다? 사채에서 빼는 마이너스의 성격이고 할증은 무슨 성격이다? 플러스의 성격이니까. 그러면 장부 금액 매년 무엇한다? 증가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할인은 상각, 이자 비용, 장부 금액 모두 다 무엇이다? 증가이다. 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1번도 할인이고요. 3번도 할인인데 지금 제가 무슨 다 증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감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증가로 바꿔줘야 되고 증가 맞고 여기 감소가 아니라 증가여야 되는 거죠. 그럼 할인과 관련된 답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할증으로 갑니다. 할증. 자, 할증을 놓고 보면 우리 할증은 사채 액면 금액에 더해서 장부 금액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상각할 때마다 이 장부 금액은 무엇할 것이다?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생각해 볼 게 무슨 부분이냐면 그러면 할증이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나올 것이다. 장부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장부 금액이 줄어들어요. 시장 이자율, 유효이자율 변동이 없고 그러면 우리 무슨 부분? 이자 비용은 뭐가 될 것이다. 할증이었을 땐 장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자 비용의 감소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저 할증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러면 매년 감소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각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여러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의 성격이에요. 그럼 본 계정에 더하는 계정들은 다 자기 변에 생겨요. 그러면 부채 가산하는 성격이니까 대변에 있었겠네요. 그럼 상각한다고 반대편으로 보내야 되니까 차변에 가죠. 그럼 실질적으로 액면 이자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증 발행을 했을 때 상각액 또는 환입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 내가 줘야 되는 액면 이자가 이자 비용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 비용을 무엇한다? 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이 매년 무엇하더라? 감소해요, 여러분. 그런데 액면의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했어요. 그럼 불변인 액면 이자에서 이자 비용이 매년 무엇하는 거? 줄어드니까 상각 금액은 무엇 될 것이다? 증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매년 무엇한다?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답이 다 맞아가네요. 근데 여러분 장부가액은 할증 발행을 하든 할인 발행을 하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각한다, 환입한다는 건 할증과 할인으로 갖고 있는 이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을 무엇하는 거? 없애는 거, 정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매년마다 감소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매년마다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 부분이 감소하니까 장부 금액도 감소했던 거거든요.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장부 금액은 증가가 아니라 뭐로 갔어야 돼요? 감소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할증은 무슨 부분? 이자 비용은 매년 무엇한다? 감소한다. 이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각액은 매년 무엇한다? 증가한다. 자, 그리고 더해야 되는 할증 금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무엇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네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의 원리. 그리고 제가 왜 그냥 암기하라는 걸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글로도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분계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부 다 알아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할인 발행했을 때
우리 무슨 부분? 이자 비용은 우리 장부금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매년 무엇한다? 증가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 상가액은 이자 비용에서 액면 이자를 빼는 거기 때문에 매년 무엇된다? 증가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장부금액도 무엇된다? 빼야 되는 할인 발행 차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사실상 장부금액이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이 증가했고 이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가액이 증가했던 거예요. 자, 그럼 할증에 갑니다. 자, 할증은 이자 비용이 무엇될 것이다? 매년 감소할 것이다. 이건 맞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매년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매년 감소했다는 부분인데 조심할 게 무엇이다? 우리가 할증 발행했을 때는 주는 이자가 더 크더라. 그래서 액면 이자에서 무슨 부분? 우리 사채 이자를 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할증 발행에 상가액은 매년 무엇한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상가액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리 금액이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사채 액면 금액에 더해지는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가액에 의해서 감소하면 장부의 금액은 무엇할 수밖에 없다.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 당연히 감소할 것이고 이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빼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상가액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부분. 답은 정리해드렸고요.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세요. 4번이죠. 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이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매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전기와 그 이전 기간에 반영한다. 여러분, 회계 변경은 정책의 변경과 무슨 변경이 있다? 추정의 변경이 있다. 자, 정책은 방법을 바꾸는 거고 추정은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의 변경은 우리 소급적으로 처리하여 라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추정 변경이라고 하는 건 전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소급이 아니라 전진적으로, 그래서 전진법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진적으로 처리하고요. 그 효과를 전기가 아니라 단기와 그 이후라고 해야 되겠죠. 단기와 그 이후 기간에 무엇한다? 반영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2, 3, 4 볼게요. 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률을 2%에서 1%로 변경하는 건 무슨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 추정 변경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대손 설정률 추정치. 우리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추정치.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상각액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상각 방법 바꾸는 것도 추정치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자, 여기 오류 수정도 같이 물어봤잖아요. 자, 오류 수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회계 처리한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 근데 이 오류가 우리는 무엇하다라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대한 오류이다. 유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무엇으로 간다? 우리 자본 계정으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자본에 누구요? 이익 잉여금의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에 있는 계정에 있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전기 재무제표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대하지 않은 오류이면 우린 어디로 간다? 자본이 아니라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갑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고, 그래서 IS로 보내주시고 영업하고는 관련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영업 외에 손익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실 것. 이거는 분계 문제도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대한 오류다. 그럼 자본에 있는 잉여금을 쓰라고 했, 잉여금에 있는 계정 과목 쓰라고 했으니까 300번대 코드예요. 그리고 우리 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몇 번에 있죠? 900번대 코드이죠. 네, 그 부분에 코드 구분해 주시고요. 네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무엇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자, 구분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변경을 본다? 추정 변경으로 보라겠죠. 네, 추정 변경으로 본다. 그럼 4번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정리시켜 주시고 마무리. 6번째 문제. 다음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여러분 원가 행태라고 했으니까 무슨 부분일까요, 여러분? 우리 조업도 수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변동원가, 우리 고정원가, 준변동, 준고정 이런 쪽의 내용이겠죠.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행의 변동 양상을 말한다. 정의를 줬네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네, 정의를 준 상태이고요. 두 번째, 조업도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 원가는 증가 또는 감소한다. 여러분, 우리 변동 원가라고 하는 건 무슨 부분? 우리 조업도가 무엇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무엇할 것이다. 같이 증가한다. 근데 이 부분은 총원가가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원가라고 놓고 여기를 조업도라고 놓고 본다라면 총원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런데 우리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무슨 부분? 자, 조업도가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 무엇에 대한 부분? 우리 단가에 대한 부분은 단위당 원가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일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변이다. 일정하다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자,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건 단위당 변동원가가 아니고요. 우리 단위당 고정원가가 그렇게 되겠죠. 네, 단위당 고정원가가. 그래서 우리 잘못된 건 2번으로 체크. 자, 특정 범위의 조업도에서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자, 우리 특정한 범위 내에선 총 원가가 일정하대요. 일정. 자,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무엇하면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무엇한다? 우리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었던 부분이 요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우리는 준고정원가라고 한다. 맞죠, 여러분? 네, 준고정원가. 그래서 중고정원가는 무슨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프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일정한 조업도까지는 이만큼의 원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부분에서 또 일정한 구간이 벗어나게 되면 원가가 점프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봤더니 계단처럼 보여지는 원가의 형태. 네 번째,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 원가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고정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관계없이 무엇한다? 일정하다. 그런데 우리 단위당 원가는 무엇할 것이다? 우린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체크? 2번으로 체크. 7번째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사랑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자, 예정 배부율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은 우리 35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4만 시간일 때 단기 제조간접비는 얼마? 10만 원 과소배부된다. 여러분 과소배부됐다라는 건 우리 실제와 누구를 비교해서 예정 배부액을 비교했을 때 과소배부됐다는 건 실제 발생이 예정보다 무엇하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얼마입니까? 라고 묻네요. 네, 예정 배부율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 실제가 얼마예요? 우리 350만 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실제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실제가 350만 원이고 자, 그리고 우리 예정은 실제보다 적게 배부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배부 차이가 지금 과소 배부된 게 얼마이다? 10만 원. 자, 그럼 여러분 예정은 얼마가 배부되어 있었다? 340만 원이 배부되어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예정 배부액은 내가 뭔가의 배부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그 배부 기준에 그리고 그 배부 기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배부 기준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부분에 예정 무엇을 배부율을 곱해서 계산하죠, 여러분. 이 넓은 공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옆에다 썼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실제 우리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직접 노무 시간 몇 시간? 4만 시간. 그러면 340만 원은 우리 얼마? 4만 시간에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340만 원 나누기 4만 시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여러분 난이도 최하위 문제예요.
네, 합격률이 높은 부분을 좀 들어가 보면 실기 문제가 쉬운 것도 있지만 이론 문제가 대체적으로 좀 쉽게 나오면 합격률도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여러분 어렵다고 느꼈던 문제는 없어요. 진행률 계산하는 건 매번 어렵다고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 문제 빼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막 썼던 거 정리해보면, 자, 우리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액에서 과소배부된 금액을 빼시면 배부액이 나온다. 340. 자, 그리고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의 실제 제조간접, 실제 우리 기준을 곱해주시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노무 시간이니까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자, 그러면 우리는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된다? 340만 원 나누기 4만 시간 해서 85원이 나오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노무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85원입니다. 8번째 문제. 당사는 결합 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 결합 원가의 배부에는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순실현가치라고 하는 건 총 판매 가치에서 우리 추가로 발생되는 원가가 있으면 그 원가를 빼서 나온 게 순실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원가 자료에 의한 결합 원가 총액이 35만 원이라면 C의 결합 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결합 원가라는 건 뭔가요? 하나를 투입해서 여러 개의 제품들이 나오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순실현가치법을 써달라고 했고 발생된 결합 총 원가, 처음에 투입했던 원가는 35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총 판매 가치는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아예 시험지에 줘버렸어요, 여러분. 뭐 이런 문제들은 쉬운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엇에 대한 생산량 곱하기 우리 판매 단가가 나온 총 판매 가치가 이렇다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35만 원이고요. 순실현 가치는 이 총 판매 가치인 35만 원에서 추가 가공 원가인 5만 원을 빼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A, B를 붙인 건 풀이 가장 쉽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나오는 부분. 그러면 우리 A의 순실현 가치는 30만 원. 자, B는 총 판매 가치 40만 원에서 추가 가공 원가가 10만 원이었죠. 네, 10만 원을 빼면 30만 원의 순실현 가치가 나옵니다. 자, C는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시면 얼마? 40만 원. 사실상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이 총 판매 가치도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줬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순실현 가치 법을 사용하여 배부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쵸? 결합원가 계산해달라. 그러면 순실현 가치 계산한 거 무엇 하시면 돼요? 모두 다 합산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 3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기 40만 원 하시면 얼마이다? 우리는 10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건 누구요? C에 무엇을 물어봤다? 결합원가 배부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자 지금 결합 원가 얼마가 있고요? 35만 원이 있고요. 여기에 곱하기 순실현 가치 합계는 100만 원이고 그래서 100만 원 분의 C의 순실현 가치는 얼마이다? 40만 원이다. 결론적으로 40% 해당되는 금액만큼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얼마가 나오더라? 14만 원의 배부액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일부러 이 두 개도 다 계산해 드렸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어려웠던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던 문제예요. 왜냐면 총 판매 가치부터 계산을 해야 되면 그거 계산하고 넘어와야 되는데 뭐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던 문제입니다. 결합원가도 자주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 9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생산부서에 공장 임차료를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했을 때 자, 발생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세무 1급이지 않아요? 너무 우리 무시한 게 아닌가 싶은데 행복하긴 합니다. 수검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단 기말재고 자산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기말재고 자산이 있으면 이 공장 임차료가 제조 원가로 다 넘어가지 않고 기말재고에도 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준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조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나는 무엇으로 처리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다. 라는 얘기이네요. 그럼 여러분 제조 원가는 재료비에 누구를? 노무비를 더하고요.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단기에 발생된 총 원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조간접비로 보내야 되는 걸 어디에? 우리 어느 부분에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S 무슨 부분에 우리 판관비의 내용으로 보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제조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 그럼 지금 이 총 원가가 계산이 되면 이 총 원가에 누구를 더해주고 여러분 우리 기초 재고가 있으면 누구에 대한 부분? 제공품이요. 자 그러면 우리 제공품에 대해서 기초 재고가 있으면 더하고 그리고 누가 있으면 기말 재고가 있으면 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온다? 단기에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IS인 손익계산서에 가서 보시면 우리 무슨 부분? 제일 먼저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 매출액이 보여지죠? 매출액. 자 그리고 매출액에서 누구를 빼죠?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뺄 거고요. 그럼 매출 원가 빼고 누가 보여진다? 매출 총 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원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는 제품 제조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기초 재고에 우리 어디에 원가 명세서에서 계산했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가지고 와야 되죠. 자, 저는 여기에 그냥 제조 원가라고만 간단하게 쓸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빼시면 된다? 기말 재고액을 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누구를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무엇 하시면 된다? 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보여진다? 우리 영업과 관련된 이익이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조 간접비로 처리를 했었다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증가한다는 부분은 얘가 증가하면 더하기의 값이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도 뭐가 된다? 증가하죠. 그러면 매출 원가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가 증가한다는 표현으로 가야 올바른 표현이고.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빼야 되는 매출 원가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무엇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올바른 표현을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오히려 감소하는 부분으로 갈 거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건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의 결과예요, 여러분. 자, 감소할 거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겠죠? 그러면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도 사실상 정상적으로 바꿔놓으면 무엇 했을 것이다? 증가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임차료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놨으니 반대로 다 바꿔주면 되죠, 여러분. 그럼 무슨 부분이요? 자, 매출 원가는 원래 증가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무엇 될 것이다? 감소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도 감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으니까 뭐가 되고요? 증가될 거고요. 자,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도 임차료만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 임차료만큼 무엇 할 것이다? 감소하는 게 맞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 X라고 했지만 여기는 무슨 부분이에요? 오류를 범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는 얘기네요. 자, 네 번째,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도 비용의 성격이죠. 자, 제조 원가는 비용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어느 부분, 매출 원가의 구성이에요. 이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로 가야 되는 걸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치가 잘못된 거죠. 재무제표 작성의 위치가 지금 뒤바뀐 것 뿐인 거지. 우리 단기 순이익은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네, 변동이 없음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우리 무슨 부분? 제조원가 명세서랑 손익계산서를 놓고요. 바뀐 부분에 변화를 지금 물어봤던 문제예요. 그리고 기말재고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재고는 아예 0이라고 준 거예요. 전부 다 무엇했다? 완성했다. 전부 다 무엇했다? 팔았다. 공장에 머물러 있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모두 다 원가로 다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말재고는 없다라고 했던 부분.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험지에 있는 요 감소부터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은 내가 무슨 부분? 오류를 범했을 때 나오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맞다라는 거. 왜냐하면 잘못 처리했을 때 발생되는 것으로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요. 10번 문제 넘어갑니다. 네, 표준원가 문제이네요. 자, 표준원가 제도 하에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 및 실제 시간당 입률은 얼마인가?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건요. 시간도 물어봤고요. 입률도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 시간의 차이, 이 시간의 차이가 무슨 부분이고요? 능률 차이예요. 그래서 이 능률 차이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능률 차이는 무슨 부분? 실제 발생된 시간과 누구에 대한 부분? 우리 표준으로 잡아놨던 시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 시간과 표준 시간의 차이가 능률 차이이다. 됐을까요? 근데 지금 분리하대요. 자, 분리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표준과 실제를 비교했을 때 실제 시간이 표준보다 무엇하였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실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생산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게 불리한 부분. 자, 그리고 실제 시간당 입률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입률은 입률 차이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 입률, 가격 차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무엇에 대한 부분? 자, 입률의 차이니까 우리 노무비를 얼마를 지불할 거냐, 1시간당. 이게 입률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 물어보는 거.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무엇에 대한 거? 우리 실제와 그러니까 요거는 입률이란 글씨가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입률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실제와 누구로 보시면 된다. 실제 입률과 표준 입률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유리하다라는 얘기는 우리 표준의 입률이 실제보다 더 컸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가 더 작게 발생했다. 입률이 더 작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가지 다 물어봤네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정리할게요. 자, 요 부분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당 표준 입률은 5,000원이고요.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은 1시간이에요. 자, 실제 제품 생산량은 몇 개를 생산했고 2,000개를 생산했고 그리고 능률 차이는 15만 원,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고 입률 차이는 우리 60만 9천 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 제가 시간은 능률 차이라고 했으니까요. 능률 차이 15만 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능률 차이 15만 원은 자, 실제 시간이 표준 시간보다 더 많다. 그래서 전 실제 시간을 앞으로 놨어요. 자, 그럼 실제 시간 내서 표준 시간을 빼고 여기에 누구를 표준 입률을 곱하면 능률 차이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실제 시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 달라고 했고 표준 시간은 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은 몇 시간이다? 1시간이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나와져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시간당 표준 입률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 실제 시간에서 우리 몇 시간을 빼주시면 된다? 2,000시간을 빼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곱하기 얼마? 5,000원. 자, 그러면 이 2,000시간이라는 부분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뭐 잘못 썼는지 확인 하나 할게요. 50원. 지금 2,000개. 실제 맞아요.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 지금 현재 여기 2,000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나왔냐면 위에 보시면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이 1시간인데 우리 실제 제품 몇 개 생산했어요, 여러분? 2,000개. 그러면 우리가 2,000개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표준 시간은 몇 시간이다? 2,000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2,000시간인 부분은 2,000개 곱하기 1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00시간 그리고 거기에 5,000원을 곱해서 결과를 찾으셔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거 계산하는 거 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A 값을 그대로 두시고 이거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이라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 5,000이 나와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뭐 계산기 안 누를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론은 얼마가 된다? 2030시간이 된다. 그래서 2030시간에서 2000시간을 빼시면 30이죠. 그래서 30에 50 곱하면 15만 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건 뭐 그냥 우리 차변, 대변 놓는 거 이렇게 보내면서 푸시면 되는 거니까 산수로 못 하시진 않을 거니까. 자, 입률 차이로 넘어올게요. 자, 입률 차이인 가격 차이는 60만 9천 원이 지금 현재 나와져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표준이 더 커요. 그래서 저는 표준을 앞으로 보내놨어요. 그래서 표준에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실제 입률을 빼시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도 실제 입률을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 시간당 표준 입률은 얼마이다? 5천 원이에요. 그러면 5천 원에서 실제 입률을 빼달라. 저는 이거 B값을 줬고요. 자, 그리고 실제 발생된 시간은 얼마냐. 자, 여러분 제가 능률 차이지에서 실제 시간 먼저 계산한 이유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곱해져야 되는 부분의 시간이 실제 시간이거든요. 그럼 위에서 계산한 실제 시간 203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능률 차이에서 실제 시간 계산 못하면 입률 차이에 실제 입률 계산이 안 되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발생된 부분의 원가를 계산할 땐 실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제 투입된 시간과 실제 줘야 되는 입률이 곱해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2030시간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했더니 우리 얼마가 나오더라? 4,700원이 나오더라.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기는 안 띄울게요. 요 문제 뭐 계산기 띄우는 부분에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실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10번 문제 같은 경우 난이도가 높다 이건 아닌데요. 이 문제가 지금 두 개로 같이 묻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묻는 경우가 더 많다. 능률 차이만 묻거나 입률 차이만 묻거나. 그럼 능률 차이나 입률 차이에 대한 부분을 주고 실제 시간을 묻거나 실제 입률을 묻거나 또는 표준 입률을 묻거나 이런 식의 패턴의 문제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발생된 노무 시간하고 실제로 발생된 우리 시간당 입률을 물어봤다. 그런데 반드시 실제로 발생한 노무 시간을 먼저 계산하셔라. 그리고 시간의 차이는 뭐다? 능률의 차이. 그리고 우리 입률의 차이는 그냥 입률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률의 차이는 우리 표준 입률과 실제 입률의 차이. 그게 입률 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우리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주식회사 고양이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이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하여 세법상 상여금,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 이랬을 때 필요한 세무조정은 이라고 묻습니다. 인건비 세무조정 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건 우리 법인조정에 가면 인건비 세무조정이 있어요. 그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정에서 항상 보실 건 우리 무슨 부분? 회사의 지급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거 확인하실 때 임원과 종업원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어디서? 세법에서는. 자, 임원의 상여금 지급을 받더니 3천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의 한도는 2천이래요. 그럼 여러분 더 많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초과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초과 지급 얼마가 있다? 우리 1,000만 원이 있었다. 자, 이 부분은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인건비는 손금 항목이에요. 그런데 초과 지급한 건 지급 기준을 지켰어야 되거든요. 누구는? 임원은. 제가 왜 임원과 종업원을 구분하라고 하냐면 종업원한테 지급하는 무엇에 대해서는 급여라든지 또는 상여라든지 그리고 무슨 부분?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지급 규정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 법에서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종업원한테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임원들이 회사 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급 기준보다 초과 지급을 했더라라고 하면 이 부분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송금 무엇 해야 된다? 불산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소득 처분은 무슨 부분? 임원과 종업원은 그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득을 본다? 근로소득. 그래서 우리는 무슨 처분한다? 인정 상여 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상여 처분을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종업원의 상여금 지급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종업원 상여금 지급 기준의 한도는 1,000만 원이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종업원에 대한 부분은 지급 기준보다 더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여기 2천만 원 지급했던 이 부분은 모두 다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X한 거는 세무조정 없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임원의 퇴직금. 자, 임원의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면 우리 법인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따라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한도 내까지만 송금, 그리고 초과된 건 송금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퇴직금 지급 1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급 기준의 한도는 얼마이다? 9천. 그러면 지금 지급 기준보다 얼마를 더 지급했다? 1,000만 원을 더 지급했네요. 이것도 초과 지급한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송금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자, 소득 처분은 뭐로 간다? 상여 처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 자,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5천만 원이 있고요. 우리 지급 기준의 한도는 4천이래요. 자, 위에 단서 달아드린 거 똑같이 나온 거죠,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전액 5천만 원에 대해서 모두 다 송금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별도로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인건비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 우리 이제 현실적인 퇴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이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되져요. 그래서 중간 지급 뭐 중간에 중도정산을 원해서 퇴직금을 중도정산해줬다. 그러면 지급 규정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지키지 않았더라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죠. 그랬을 때는 우리 업무무관 지출이 돼서 가지금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소득의 처분이 상여가 아니라 유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 현실적인 퇴직이 되면 그때 그 유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 자꾸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필요한 세무 조정을 물어봤습니다. 세무 조정. 그러면 송금 불산입 2천만 원 상여 처분하시면 되죠. 그럼 2천만 원은 2번밖에 없네요. 그리고 기준한도 무엇했다? 초과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세무 조정 문제였습니다. 인건비 세무조정 문제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실기 문제로도 나오죠. 12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워드에서 조심하실 건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우리 소득공제를 차례로 공제했다. 자,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비소라는 걸 기억하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비소를 순차적으로 뺀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1번은 올바른 표현. 두 번째,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한다. 여러분 원칙은 몇 퍼센트를 한도로 하는 게 맞다? 60%죠. 그래서 2월 결손금은 60%를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지금 현재 100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100이 있고 그리고 2월 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 100이 있고 그리고 2월 결손금이 현재 200이 있다라면 우리 과거에는 2019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냥 이 부분에서 200을 뺄 수 있었어요. 근데 200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100% 금액을 다 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안 되죠. 그래서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 몇 퍼센트이다? 60%죠. 네, 60%로 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곱하기 60%니까 제가 100이라고 가정을 드렸으니까 2월 결손금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얼마이다? 60만큼밖에 안 되죠. 그럼 결손금이 200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60은 공제를 받고 140은 다시 2월에서 추후에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실 것. 다만 여기에 단서를 붙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부분? 여기에 혹여라도 출제자가 모든 사업자는 이렇게 하면 틀린 답이 돼요.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60이 아니라 몇 퍼센트를 인정하는 사업자가 있다. 100% 인정 사업자가 있죠. 그래서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해서 우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이 아니라 100%를 인정하는 기업이 있죠. 무슨 기업이요? 중소기업은 무조건 기억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소정 요건을 무엇한 거? 충족한 거. 그래서 뭐 회생 계획인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기업들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잊어버리지 마실 것. 그래서 답은 잘못된 거니까 2번입니다. 이 자리는 60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 소득 및 소득공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않는 소득공제액을 포함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소득공제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 감면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부분?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를 우리 무슨 부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올해 공제를 못 받았다. 과세표준 계산할 때요. 자, 그럼 이거 이월할 수 있느냐? 아니요, 이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이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뭐도 있다? 우리 소득이 아니라 세액에 대한 무엇도 있다. 감면도 있죠, 여러분. 세액 감면과 우리 세액 공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이월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감면은 이월이 안 돼요. 근데 세액 공제는 이월이 돼요. 이것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월할 수 없다. 그리고 세액 감면 이월할 수 없다. 세액공제 이월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 맞는 표현이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무엇할 수 있다. 소급 공제하여 감소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네, 중소기업만 우리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중소기업만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직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법인세를 한도로 해요. 그러니까 과거 거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2021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2020년도에 법인세를 낸 사실이 있다라면 이거를 무엇하겠다? 소급받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2019년도 거는요?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실 거.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이 다른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땐 여러분, 우리가 소득세는 원천징수 개념 있죠? 그럼 그 원천징수만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원천징수 없이 그냥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구분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뇌물,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해서 받은 금품. 여러분, 뇌물을 받았는데 원천징수 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무엇 할 수밖에 없다? 종합과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당연 종합과세 소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천징수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 종합과세 소득.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하는 기타 소득. 자, 이 부분은 무엇을 한다? 원천 징수해야죠. 네, 원천 징수를 하고요. 추후에 금액을 이제 따져보시고 무엇 할 것이다? 종합과세 할 건지 안 할 건지 갈 겁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는 한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추후에 종합과세 여부를 따져보셔야 돼요. 자, 복권과 승마, 투표권, 슬롯모션 등의 당첨 금액. 자, 이 부분도 원천 징수를 하죠.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만으로 무엇한다?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납세 의무 종결. 그래서 이런 부분의 소득을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네 번째,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 이 부분도 원천징수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뒤에 가서 종합과세 여부를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1번부터 4번의 부분은 종합과세되는 소득, 아니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물어본 거로 판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 4는 원천징수가 가능하고 1번은 원천징수는 할 수 없고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한다.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생각해봐도요. 뇌물을 어떻게 원천징수해요? 원천징수란 건 누구한테 뇌물 줬다고 내가 세금 몇 % 뗍니다. 라고 하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죠. 뇌물은 추후에 적발이 되잖아요.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다. 그렇죠. 요 세 개의 금액을 무엇하여? 합계하여. 그래서 합계한 소득금액이 얼마 이하이어야 소득금액 합계액이 얼마 이하요? 우리 100만 원 이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배우자만 무엇할 수 있다. 우리 공제 대상자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 본인과 배우자가 있을 때 옆에 날개를 달을 수 있는 게 형제자매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자매, 배우자는 못 들어요. 본인들의 형제자매까지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2번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부모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인이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네, 본인만 되는 거. 그럼 본인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이 누구였을 때, 여자였을 때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죠. 그리고 본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편부, 편모의 의미인 거. 그러면 우리는 한 부모 공제라는 걸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녀자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 우리 남편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전 남편이라고 그냥 쓸게요. 네,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여기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사람은 세대주이어야 하고 그리고 부양가족도 있어야 부녀자 공제 5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부모라고 하는 건 우리 혼자서 그들을 편부나 편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무슨 부분? 자녀를 무엇하고 있다? 우리 부양하고 있다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부분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20세 이하 조건을 충족한 아이들이겠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부모는 무엇에 대한 부분? 소득금액의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부모는 소득금액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우리 무슨 부분? 20세 이하 자녀를 무엇하고 있다라면 우리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라면 우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우리 무엇 때문에 같이 나오게 되면 우리 중복공제를 허용하느냐? 중복공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만 받아라? 한부모 공제만 받아라. 왜냐면 한부모는 100만 원이고 부녀자는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더 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건 몇 번이 된다? 3번. 자, 인적공제 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거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적공제 금액이 여러분 1,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1,500인데 이렇게 쓰고 있네요. 1,500만 원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종합소득 금액은 1,4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럼 이런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15번 문제는 세법 개정 부분을 추가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2021년도 개정세법의 가장 이슈거리죠. 네, 실무자들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죠. 1년을 가죠, 여러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 과세기간 종료 후 그러면 1월 25일 언제요? 다음 연도 임년 1월 25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간이과세자도 여러분, 우리 예정에 대한 부과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예정은 언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무엇할 수 있다? 예정 고지가 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정 고지에 의한 납부를 합니다. 또는 부과에 의한 납부를 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거 무엇이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예정 고지로만 있었던 조항이 또 바뀌었죠, 여러분. 무슨 부분? 우리 1월 1일부터 6월 30일과 관련된 부분에 무엇하는 사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강제 조항이 생겼다. 자, 어떤 경우요? 우리 간이과세자도 우리 무슨 부분? 2021년도 며칠부터요? 7월 1일부터 무엇을 발급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자, 얼마 금액이요?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그래서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신고 강제 규정은 누굴까요?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는 사업자? 우리 발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됐을까요? 네, 그 부분까지 갖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내려올게요. 자,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부가 납부 및 신고 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당 과세 기간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6개월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우리 신고라든지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는 하지만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세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납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도 바뀌었죠. 4,800으로. 됐어요, 여러분? 근데 반드시 뭔 해야 된다? 신고는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우린 무엇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뭐가 되는 우리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간이과세를 재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하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간이과세였다가 일반과세자로 가고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본인 매출 규모에 따른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 내가 포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중에 일반 과세자였다가 간이로 바뀔 수도 있고 간이 과세자였다가 일반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준 금액이 금년도에 바뀌어서 이제 상향 조정이 된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환입니다. 그럼 이 전환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간이과세자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간이를 안 하겠다고 무엇하였다? 포기했다. 그래서 포기에 대한 서류를 내고요. 신고서를 내고 나는 일반 과세자로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일반 과세자로 적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일반 과세를 하다가 간이로 돌아오는 게 언제든지 가능하냐? 아니요. 몇 년? 3년 동안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요. 일반과세자를 적용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3번이 여러분 말일까지 내라고 했죠. 전달 말일까지 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새로 시작하는 달에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럼 그 1일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무엇할 수 없다? 우리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뭐만 기억했어도 됐을까요? 아, 간이과세 포기는 3년 동안 일반과세를 해야 돼. 이것만 기억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나온 부분. 지금 간이과세자 문제가 여러분들 나오는 부분이 개정된 세법으로 모두 다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 상반기 때는 그 문제를 안 냅니다.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적용의 시점이 7월 1일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를 안 하겠지만 우리 하반기부터는 무엇할 것이다? 시험 문제 출제를 하겠죠. 네, 바뀐 세법 그대로 적용이 돼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의 기준 금액이 얼마이다? 우리 4,800만 원 이상자부터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인데도 4,800만 원 이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800만 원 미만인 사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냐? 네, 안 해도 돼요. 영수증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고 무엇도 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 섞여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기준 금액이 4,800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모두 기억하셔야 되냐면 원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그 영수증을 발급했던 부분이 규모가 작았다란 표현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분들이 간이과세자가 많아요. 그렇게 되지니까 그 부분에 들어온 부분은 여전히 무엇 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누구를 발급할 수 있다? 우리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알아두시고요. 이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금액은 아까 안 써드렸는데, 자, 7월 1일자, 2021년도 7월 1일자부터 간이과세자로 보는 기준 금액이 얼마이죠? 공급대가 8천만 원이죠. 네, 그래서 공급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만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8천만 원 미만자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조심하실 것 중에 우리가 8천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아닌 여전히 4,800만 원 기준으로 보는 게 있어요. 자,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었을 때만 간이로 보겠다. 자, 그 부분이 누구냐면 부동산 임대업하고요. 과세 유흥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우리 무엇이 4,800만 원 미만까지는 간이지만 우리 그 부분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일반 과세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럼 8천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냐?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캐치를 조금 하고 가신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개정세법을 반드시 적용해서 기억하고 들어가셔라. 자, 고생들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난이도는 사실상 높은 문제는 없었네요. 네, 우리 뭐 진행률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 빼고는 난이도는 그냥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기출 문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